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민지입니다. 어느덧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분들을 만난 지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분을 뵙다 보니 이제는 얼굴색만 봐도 밤잠을 설치셨는지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특히 우리 50대, 60대 이상의 중년 환자분들이 가장 말 못하고 끙끙 앓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밤에 화장실 가는 문제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매일 밤 두려움 속에 잠자리에 들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밤은 제발 한 번도 안 깨고 푹 잘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새벽 2시,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화장실을 다녀와야 다시 잠을 청할 수 있는 그 고통,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저녁부터는 물을 아예 마시지 말아야지. 물을 안 마시면 소변도 안 나올 테니까 그러면 안 깨겠지? 이것이 상식처럼 들리지만 의학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오해이자 밤잠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그동안 병원에서 들어보셨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의학센터의 10년 추적 관찰 결과와 저의 20년 임상 경험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저녁에 목마름을 참지 마십시오. 물을 참으면 참을수록 여러분은 밤에 더 자주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역설의 비밀을 오늘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물을 마시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는데 왜 나는 아픈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우리는 오늘 총 8가지의 중요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병원 검사가 모두 정상인데도 왜 밤마다 깨어나는지 그 숨겨진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물을 참는 것이 왜 오히려 방광을 자극하는지 그 기막힌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을 위해 실천했던 싱겁게 먹기가 어떻게 배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몸을 갉아먹는 조용한 살인자, 만성염증과 수면의 관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민해진 자율신경이 방광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여섯 번째는 흔한 식재료인 레몬이 가진 놀라운 항염증 효과입니다. 일곱 번째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안전한 해결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이 방법을 통해 새 삶을 찾은 환자분들의 생생한 변화 사례입니다. 특히 7번째에서 말씀드릴 방법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집에 있는 재료로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손주들과 활기차게 놀아주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건강한 노년을 꿈꾸신다면 꼭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봤습니다.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하소연입니다. 밤에 자꾸 소변이 마려워서 비뇨의학과에 가서 전립선 검사도 하고 방광 내시경도 해봤습니다. 혹시 신장이 망가졌나 싶어서 신장내과에 가서 정밀 검사도 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심장내과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입니다. 수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나이가 드셔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적응하셔야 합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한 노릇입니다. 나는 분명히 밤마다 3번, 4번씩 깨어나서 고통받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요. 어디 가서 아프다고 말하기도 민망해집니다. 실제로 대한비뇨의학회의 통계 자료를 보면 야간뇨를 호소하는 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방광이나 전립선 자체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즉, 장기 자체에 혹이 생기거나 염증이 심해서 고름이 나오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멀쩡한 방광이 밤만 되면 비상벨을 울려대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혈액의 농도와 신경의 과민성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기의 모양이 아니라 그 안을 흐르는 혈액의 끈적임과 그로 인해 예민해진 신경들이 진짜 범인입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댁의 보일러 배관이나 수도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도관 안에 깨끗한 물이 콸콸 힘차게 흐르면
배관은 녹이 슬지 않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만약 물이 부족해서 졸졸 흐르거나 물속에 찌꺼기가 많아서 끈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배관 벽에 물때가 끼고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흐름이 막히니까 배관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하겠죠. 우리 몸의 혈관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몸속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은 맑은 물이 아니라 끈적끈적한 꿀이나 시럽처럼 변합니다. 이렇게 끈적해진 혈액은 심장에서 뿜어져 나와도 우리 몸 구석구석, 특히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까지 도달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방광은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 같은 곳이라 주변에 아주 미세한 신경과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 미세한 혈관들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신경이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혈액이 끈적해져서 순환이 잘 안 되면 방광 주변의 신경들은 굶주리게 됩니다. 배가 고프고 숨이 막힌 신경들은 어떻게 될까요?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청소라면 소변이 300ml, 400ml 정도 꽉 찰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려줄 신경들이 영양분이 부족해지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비상사태다. 어서 일어나라 하고 뇌에 잘못된 신호를 마구 보내게 됩니다. 마치 고장난 화재 경보기가 연기도 없는데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요일을 느껴서 화장실에 급하게 달려가 봐도 막상 소변량은 종이컵 반 컵도 안 나올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방광이 꽉 차서가 아니라 신경이 예민해서 뇌를 속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일반적인 초음파 검사나 피 검사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장의 모양도 예쁘고 방광벽도 깨끗하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수분 부족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50대 후반의 남성 환자분, 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선생님은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하신 후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최소 3번, 많게는 5번까지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설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젖은 송처럼 무겁고 낮에는 피로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안 가본 병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정상이래요. 저는 죽겠는데 말이죠. 정 선생님의 얼굴에는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각방을 쓴 지도 오래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정 선생님의 하루 생활 습관을 아주 꼼꼼하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결정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을 단 한 모금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밤에 화장실을 갈까봐 목이 말라도 꾹 참고 억지로 잠을 청하셨던 겁니다. 게다가 혈압 걱정 때문에 아내분께서 요리하실 때 소금을 거의 넣지 않으셨습니다. 국도 건더기만 드시고 김치도 물에 씻어 드실 정도로 철저한 저염식을 10년 넘게 해오셨습니다. 정 선생님은 이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물 안 마시기와 극단적인 저염식이 정 선생님의 밤잠을 앗아간 주범이었습니다. 물을 참으니 혈액은 점점 더 끈적해져서 순환이 막혔고 소금을 안 드시니 혈관 안에 수분을 붙잡아둘 힘이 없어서 그나마 마신 물도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방광신경은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 극도로 예민해졌고 밤새도록 거짓 신호를 보내 정 선생님을 깨웠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검사상 이상이 없는데도 야간요가 생기는 진짜 이유는 방광의 고장이 아닙니다. 잘못된 수분 섭취 습관과 염분 부족으로 인한 혈액순환의 문제, 그리고 신경의 과민 반응이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선생님, 그래도 물을 마시면 물리적으로 소변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을 더 마시는데 화장실을 덜 간다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인체의 신비이자 역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물을 참으면 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지 그 생리학적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몸을 단순한 물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이 들어오면 수위가 올라가고 구멍을 열면 물이 나온다는 단순한 논리죠. 그래서 입력을 줄이면 출력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수천 가지의 호르몬과 신경이 조절하는 아주 정교한 화학 공장입니다.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수분 섭취를 인위적으로 제한한 그룹이 충분히 섭취한 그룹보다
오히려 야간 배뇨 횟수가 1.3배 더 많았습니다. 물을 안 마신 사람들이 화장실을 더 자주 들락거렸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뇌에는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혈액 농도를 24시간 감시하는 관제탑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목이 마른데도 물을 참으면 혈액 속의 수분이 줄어들면서 혈액의 농도가 진해집니다. 피가 걸쭉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뇌의 관제탑에서는 비상정보를 발령합니다. 큰일 났다. 혈액이 너무 끈적하다. 이대로 두면 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 뇌는 이것을 생존이 걸린 위급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물이란 물은 다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혈액이 너무 끈적해지면 우리 몸은 오히려 소변을 통해 노폐물을 억지로라도 배출시켜서 혈액을 맑게 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밤에 누웠을 때 중력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하체에 몰려있던 체액이 갑자기 심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평소에 물을 잘 안 마셔서 혈액순환이 안 되던 분들은 누웠을 때 갑자기 늘어난 혈류량을 심장이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심장은 갑자기 피가 너무 많이 들어오네. 부담스러우니까 빨리 물을 좀 빼내야겠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심장에 명령을 내려 소변을 급하게 만들어 배출하게 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는 야간 단뇨라고 부르는데, 역설적이게도 탈수 상태일 때 몸의 조절 기능이 고장나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물을 안 마셔서 소변이 진하게 농축되면 그 진한 소변 자체가 방광벽을 자극합니다. 맹물은 방광에 오래 담아둬도 자극이 없지만 아주 짠 소금물이나 독한 약품이 방광에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광은 그 독한 성분을 빨리 내보내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것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독해지고 그 독한 소변이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꾸 마려운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환자분이셨던 김 여사님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김 여사님은 밤에 4번씩 깨어 화장실을 가셨는데 본인은 신장 기능이 다 망가졌다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워 혼자 끙끙 앓으셨죠.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신장은 깨끗했습니다. 문제는 김 여사님이 하루 종일 마시는 물의 양이 종이컵으로 채 3잔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물만 마시면 바로 화장실 가고 싶어서 겁나서 못 마셔요. 김 여사님은 물 마시는 것 자체를 공포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심이 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물을 안 마시니 소변은 진한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그 독한 소변이 방광을 찌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김 여사님께 처방해드린 것은 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에 물 섭취량을 조금씩 늘리고 특히 저녁 식사 후에도 적당히 목을 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셨습니다. 의사가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밤에 더 깨면 책임지세요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2주 뒤에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김 여사님의 표정은 10년은 젊어 보이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물을 더 마셨는데 밤에 2번밖에 안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조화인가요? 3주가 지났을 때는 1번으로 줄었고 어떤 날은 아침까지 푹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몸속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자 혈액 농도가 일정해지고 심장도 안정을 찾고 방광 자극도 줄어든 것입니다. 단순한 산수로는 빼기가 정답 같지만 우리 몸의 생리는 적절한 더하기가 정답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왜 물을 참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순환장애가 오고 농축된 소변이 방광을 자극하며 심장의 체액 조절 기능에 오작동을 일으켜 야간뇨를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작정 맹물만 많이 마신다고 해결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함께해야 할 짝꿍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짜게 먹으면 고혈압 걸린다고. 평생 싱겁게 먹으라고 배웠는데 소금이라니요. 다음 부분에서는 왜 저염식이 야간뇨의 주범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소금을 어떻게 섭취해야 약이 되는지에 대해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몸속의 미세한 염증들이
어떻게 밤잠을 방해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물을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는 정밀한 과학입니다. 그럼 잠시 숨을 고르고 바로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십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이나 뉴스에서 소금이 고혈압의 주범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기 때문이죠. 물론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것은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우리 몸에는 또 다른 심각한 비상사태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이 3g 이하인, 즉 극도로 싱겁게 드시는 분들이 적정량을 드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이 1.7배나 높았습니다. 소금을 줄였는데 오히려 심장병 위험이 높아졌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물을 붙잡아두는 댐이나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우리 혈관을 튼튼한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도관 안에 물이 꽉 차서 힘있게 흐르려면 물을 붙잡아줄 힘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삼투압이고 소금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부족해지면 혈관 안에서 물을 붙잡아둘 힘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혈관 속에 있어야 할 수분이 혈관 벽을 뚫고 밖으로 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삼투압의 원리입니다. 학창시절 생물 시간에 배우셨던 것처럼 물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혈관 안의 소금 농도가 너무 낮아지면 물은 농도가 더 높은 주변의 세포 조직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런 현상이 낮 동안에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간 물이 중력 때문에 우리 몸의 아래쪽, 즉 다리나 발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염식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오후가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패는 부종 증상을 자주 호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 밖으로 물이 새어나갔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중력 때문에 다리에 고여있던 그 많은 수분이 몸을 니는 순간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서 다시 혈관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썰물이 들어오듯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몸의 심장과 신장은 갑자기 늘어난 혈액량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라, 아까는 물이 없더니 갑자기 홍수가 났네? 빨리 물을 퍼내야겠다. 이렇게 판단한 신장은 밤새도록 쉴 새 없이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낮에는 다리가 붓고 밤에는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이 고통스러운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소금 부족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60대 남성 환자분, 장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 선생님은 매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가 되면 마치 알람을 맞춰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시간에 깨서 화장실을 가셔야 했습니다. 장 선생님은 10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식탁에서 소금통을 완전히 치워버리셨습니다. 국은 맹물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간을 안 하셨고 나물 반찬도 양념을 거의 하지 않고 데쳐서만 드셨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불평해도 본인의 건강을 위해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혈액 검사를 해보니 장 선생님의 몸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염증 수치는 정상보다 높았고 무엇보다 혈중 나트륨 농도가 정상 범위의 가장 밑바닥에 걸쳐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 고갈되어 탈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저는 장 선생님께 처방전을 드리는 대신 식사 습관을 바꾸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식사하실 때 좋은 소금을 아주 조금만 추가해서 드세요. 국도 간을 조금 맞춰서 드시고요. 장 선생님은 처음에는 펄쩍 뛰셨습니다. 원장님, 그러다 혈압 오르면 어떡합니까?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요. 저는 차근차근 소금과 수분의 원리를 설명해 드렸고 과한 것이 문제지 적절한 것은 약이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하루 5g 정도, 즉 티스푼 1개 정도의 양은 우리 몸의 대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신반의하며 식단에 소금을 조금씩 추가하신 지 3주 후 장 선생님이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표정부터가 달랐습니다. 원장님, 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잤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습니다. 장 선생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계셨습니다. 새벽 2시에 저주가 풀린 것입니다. 몸에 적절한 소금이 들어가니 수분이 혈관 안에 잘 머무르게 되었고 낮 동안 다리로 새어나가는 물이 줄어드니 밤에 다시 돌아올 물도 없어진 것입니다. 함께 오신 아내분도 남편이 밤새 뒤척이지 않으니 저도 덩달아 푹 잤어요.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 라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무조건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잘 쓰면 우리 몸을 살리는 명약이 됩니다. 자, 이제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미세혈관의 만성염증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염증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보통 발목을 삐었을 때 퉁퉁 붓거나 감기에 걸려서 목이 빨갛게 붓고 열이 나는 것을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것을 급성염증이라고 합니다. 아프고 열이 나니까 금방 알아차릴 수 있고 약을 먹으면 며칠 내로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염증은 다릅니다. 바로 저등급 만성염증입니다. 이 녀석은 아주 교활합니다. 아프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 열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몸속에 염증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조용한 염증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우리 몸의 미세혈관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수도관 안쪽이 서서히 녹슬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혈액 내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RP 수치가 정상 범위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수치가 조금 높은 편에 속하는 사람들은 야간 빈뇨 위험이 1.4배나 높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정상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완벽한 건강이 아니라 질병 직전의 상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 조용한 염증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까요? 그 이유는 혈관의 탄력성 때문입니다. 건강한 혈관은 새로 산 고무스처럼 말랑말랑하고 유연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지나갈 때 부드럽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흐름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만성염증에 시달린 혈관은 오래된 고무스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부르기도 하죠. 특히 방광 주변에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이 딱딱해지면 치명적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서 혈액이 잘 통하지 않으면 방광에 붙어있는 신경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픈 신경은 성격이 나빠집니다.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못 참겠어. 당장 내보내 라며 뇌를 들들 볶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 계십니까? 특별히 힘든 일을 안 했는데도 늘 피곤하고 몸이 무겁다. 손발이 유독 차갑고 저리다. 어디 부딪혀서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나면 예전보다 잘 낫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서 펴는데 시간이 걸린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몸속 어딘가에서 조용한 염증이 타오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염증이 여러분의 밤잠을 방해하는 숨은 원인일 수 있습니다. 50대 여성 윤 여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여사님은 직장 생활과 집안일을 병행하느라 늘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습니다. 선생님, 자도 피곤해요. 밤에 3번씩 깨니까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요. 린 여사님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염증 수치인 CRP가 정상 범위의 맨 꼭대기에 닿아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당장 약을 쓸 단계는 아니었지만 몸이 끊임없이 염증과 싸우느라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항생제가 아니라 몸에 불을 꺼주는 항염증 식품과 생활 습관입니다. 저는 윤 여사님께 염증을 줄여주는 식재료, 특히 레몬과 녹색 잎채소를 가까이 하시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몸을 따뜻하게 이완시키는 습관을 들이도록 했습니다. 4주가 지난 후 윤 여사님은 몰라보게 밝아진 얼굴로 오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요. 몸이 가벼워진 게 느껴져요. 야간요 횟수도 3번에서 1번으로 줄어들었고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의 중간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몸속에 불이 꺼지니까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신경도 안정을 되찾은 것입니다. 자, 이제 5번째 이야기, 자율신경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율신경이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알아서 움직이는 신경을 말합니다. 심장이 뛰고 소화가 되고 땀이 나는 것들은 우리가 해라, 마라,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죠. 이 모든 것을 조절하는 것이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감신경, 다른 하나는 부교감신경입니다. 이 둘은 마치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처럼 서로 정반대의 역할을 하며 균형을 맞춥니다. 교감신경은 싸움 모드입니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작동합니다. 심장을 쿵쾅거리게 하고 근육에 힘을 주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듭니다. 반면 부교감신경은 휴식 모드입니다. 맛있는 밥을 먹고 쉴 때, 잠을 잘 때 작동합니다.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고 소화를 돕고 몸을 나른하게 이완시킵니다. 방광도 이 두 신경의 지배를 철저하게 받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소변이 찰 때까지 부교감신경이 방광을 편안하게 늘려줍니다. 그러다가 소변이 꽉 차면 교감신경이 살짝 신호를 보내 화장실에 가게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문제는 교감신경이 너무 과하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을 못 자다 보니 브레이크는 고장나고 엑셀만 계속 밟고 있는 꼴입니다. 교감신경이 과민해지면 우리 방광은 어떻게 될까요? 소변이 100ml도 안 찼는데 방광 근육을 쥐어짜 버립니다. 마치 호랑이에게 쫓길 때처럼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서 몸속의 노폐물을 빨리 비우고 도망갈 준비를 하게 만드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대한신경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야간 빈뇨가 생길 위험이 2.8배나 높았습니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무엇이 우리 자율신경을 이렇게 망가뜨릴까요? 첫째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둘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셋째는 앞서 말씀드린 수분 부족과 미네랄 불균형입니다. 물이 부족해서 혈액이 끈적해지면 몸은 그것 자체를 엄청난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교감신경이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또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면 신경 신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율신경이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60대 남성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가장이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쉬지 못하고 자식들 걱정, 노후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으셨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작은 시계 초침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서 깨곤 하셨습니다. 겨우 잠이 들어도 2시간마다 깨어나 화장실을 가야 했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들어서 밤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심장 검사를 해봐도 심장 자체는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자율신경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교감신경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게 솟아 있었고 부교감신경은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신경은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였던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수면제를 먹어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방광도 계속 긴장해서 쪼그라들어 있으니 소변을 담아둘 공간이 없는 것이죠. 저는 박 선생님께 잠들기 전 강제로라도 몸의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루틴을 처방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따뜻한 온도와 이완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셔서 내장 기관을 데워주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안전함을 느끼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박 선생님께 매일 밤 잠들기 전 따뜻한 소금물을 천천히 음미하며 드시게 했습니다. 3주 후 박 선생님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지셨습니다. 원장님, 이제 눕자마자 심장이 뛰던 게 사라졌어요. 밤에도 한 번 정도만 깨고 어떨 때는 아침까지 잡니다. 오랜만에 꿈도 꿨어요. 긴장이 풀리니 방광도 부드러워져서 소변을 넉넉하게 담아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왜 물을 참으면 안 되는지, 소금과 염증, 그리고 자율신경이 밤잠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밤마다 깨는 이유는 방광이라는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릇을 조절하는 신경과 혈액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굳어버린 혈관을 풀어주고 예민해진 신경을 달래주며 몸속의 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특별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앞서 잠깐 힌트를 드렸던 레몬이 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에서는 흔한 과일인 레몬이
어떻게 우리 몸의 염증을 잡고 밤잠을 선물하는지 그 놀라운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는 집에서 만드는 기적의 물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 주십시오. 6번째 이야기, 레몬이 가진 놀라운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따뜻한 소금물에 레몬을 띄우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원장님, 레몬은 그냥 맛을 내려고 넣는 건가요? 아니면 비타민 섭취용인가요? 물론 맛도 중요하고 비타민도 중요하지만 제가 레몬을 처방하는 이유는 의학적으로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레몬은 우리 혈관을 청소하고 진정시키는 천연 해독제이기 때문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보통 크기의 레몬 한 개에는 약 30mg에서 40mg 정도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혈관이 녹쓰는 것을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앞서 제가 만성염증이 미세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신경을 예민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비타민C는 혈관 내피세포, 즉 혈관의 안쪽 벽을 코팅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으로 인해 혈관 벽에 생긴 흠집들을 치료해주는 반창고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레몬의 신맛을 내는 구연산 성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시트르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구연산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인 피로 물질을 분해하고 미세혈관의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영양학과의 연구 결과를 보면 평소 레몬이나 감귤류 섭취가 많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관 염증 지표가 23%나 낮았습니다. 즉, 레몬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속에 조용한 염증을 잠재울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레몬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레몬 한 개에 약 8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아까 소금을 조금 드시라고 했죠? 소금은 나트륨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나트륨과 칼륨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을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부르는데 전기가 통하듯이 세포 안팎으로 물질을 교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소금만 드시면 나트륨만 들어오지만 레몬을 함께 넣으면 칼륨이 같이 들어와서 완벽한 미네랄 균형을 맞춰줍니다. 삼투압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붓기는 빠지면서 수분은 채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몬 껍질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레몬 껍질에는 상큼한 향을 내는 천연 에센셜 오일이 들어있습니다. 이 향기는 코를 통해 뇌로 전달되는데 뇌의 변형계를 자극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아로마 테라피 효과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잔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레몬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교감신경의 흥분이 가라앉고 잠이 올 준비를 하게 됩니다. 60대 여성 환자분, 박 여사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으면서 비명이 나올 정도로 아파서 깨어나곤 하셨습니다. 그러면 꼭 화장실도 같이 가고 싶어져서 하룻밤에 서너 번은 깨셨다고 합니다. 손발도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한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주무셨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미세순환 장애이자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 부족 증상입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소금 레몬차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혈관을 넓혀주고 소금과 레몬이 미네랄을 채워줘서 근육 경련을 막아줄 겁니다. 일주일 후 박 여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는 높아져 있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하게 다리에 쥐가 안 나요. 손발에 온기가 도는 게 느껴집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순환이 좋아지니 쥐가 사라졌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면서 야간요 횟수도 2번으로 줄었습니다. 2주 뒤에는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깨는 날도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7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셨을 실천 방법, 기적의 레몬 소금물 만드는 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할 것 하나 없습니다. 준비물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따뜻한 물. 둘째, 천일염이나 죽염 같은 좋은 소금. 셋째, 신선한 레몬 한 조각.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만드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시는 타이밍과 온도입니다. 이 디테일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첫째,
언제 마셔야 할까요? 잠들기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위장을 통과하고 혈관으로 흡수되어 온몸의 세포로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셔야 몸이 충분히 수분을 머금은 상태로 잠들 수 있습니다. 만약 잠들기 직전에 눕기 바로 전에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흡수되기도 전에 위장에 물이 찰랑거리는 상태로 눕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도 있고 방광이 바로 자극받아서 자다 깨게 됩니다. 그러니 꼭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드시고 화장실을 한번 다녀오신 뒤에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물의 온도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반드시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절대 찬물은 안 됩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찬물을 마시면 우리 몸의 내장기관은 깜짝 놀라서 수축합니다. 혈관이 쪼그라들면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됩니다. 잠을 깨우는 효과가 나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도 좋지 않습니다. 혀가 될 정도로 뜨거우면 10도 점막을 자극합니다. 가장 좋은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 우리가 목욕탕, 온탕에 들어갔을 때 시원하다 라고 느끼는 그 정도의 따뜻함입니다. 대략 50도에서 60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마셨을 때 뱃속이 훈훈해지는 느낌이 들어야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잠이 잘 옵니다. 셋째, 소금은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지요. 아주 적은 양.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소금을 살짝 집었을 때 잡히는 양입니다. 티스푼으로 치면 반도 안 되는 아주 소량입니다. 물에 탔을 때 짠맛이 느껴지면 안 됩니다. 맹물은 아닌데 뭐가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아주 미세한 간이면 됩니다. 이 정도 양은 혈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수를 막아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레몬은 어떻게 넣나요? 레몬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썬 슬라이스 한 조각을 띄우시면 됩니다. 두께는 3mm에서 5mm 정도면 적당합니다. 즙을 짜서 넣는 것보다 껍질째 띄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껍질에 있는 좋은 오일 성분까지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레몬이 없다면 시중에서 파는 100% 레몬즙을 반 티스푼 정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향기 효과까지 보시려면 생레몬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이것을 하나의 의식이라고 생각하세요.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도 내려놓으세요.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아서 5분에서 10분 동안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물잔의 따뜻한 온기를 손으로 느끼고 레몬의 상큼한 향을 코로 들이마시면서 하루 동안 고생한 내 몸에게 수고했다. 이제 쉬자. 라고 말해주는 시간입니다. 벌컥벌컥 원샷 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마셔야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세포 속으로 쏙쏙 흡수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레몬 한 조각을 띄워 천천히 마신다. 정말 간단하지요? 돈도 거의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는 가장 안전한 천연 수면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번째 이야기입니다. 실제 환자분들이 겪은 기적 같은 변화를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남성 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선생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눈이 뻑뻑하셨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입니다. 새벽 1시, 3시, 4시, 5시 시계를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한 선생님의 유일한 낙은 주말에 놀러오는 손주들을 보는 것이었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니 손주들이 할아버지 공차로 가요 라고 해도 벤치에 앉아서 구경만 하셔야 했습니다. 그게 너무 미안하고 속상해서 우울증까지 올 지경이셨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권해드렸을 때 한 선생님은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셨습니다. 원장님, 물 마시면 더 깰 텐데 저를 실험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간곡하게 설명하며 딱 일주일만 믿고 해보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한 선생님이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걸음걸이부터가 달라져 있으셨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머리가 안 아파요. 눈도 맑아졌고요. 세상에,
물 마시는 게 답이었다니요. 첫 주에는 야간요 횟수가 4번에서 3번으로 줄었습니다. 단 한 번 줄어든 것이지만 한 선생님께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2주 차에는 2번으로 줄었고 3주 차에는 한두 번, 어떤 날은 한 번도 안 깨고 아침을 맞이하셨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선생님은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말에 손주 녀석이랑 공원에서 1시간을 뛰어놀았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세요? 하고 묻더군요. 이제야 할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는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50대 여성 최 여사님의 사례도 있습니다. 최 여사님은 갱년기 증상과 불면증이 겹쳐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밤에 2-3번 깨는 것은 기본이고 한 번 깨면 한두 시간 동안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을 맞이하곤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코를 고는 소리만 들려도 짜증이 나서 부부싸움도 잦아지셨죠. 최 여사님은 소금 레몬물을 마신 지 3일째부터 몸의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선생님, 눕자마자 발바닥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순환이 개선되면서 입면 시간이 빨라진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는 야간요가 1번으로 줄었고 무엇보다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게 너무 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씩 뒤척였는데 이제는 화장실 다녀오면 바로 스르르 잠이 든다는 것입니다. 2주 후에는 아침까지 통잠을 자는 날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요즘 저보고 얼굴색이 좋아졌다고 뭐 좋은 거 챙겨 먹냐고 물어봐요. 피부도 촉촉해진 것 같아요. 최 여사님은 이제 부부싸움도 안 하신다며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제 진료실에 차고 넘칩니다. 물론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만약 심장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심각한 심부전증으로 병원에서 수분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중장년층 여러분에게 이 방법은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가 드린 말씀,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보십시오. 첫째, 밤에 자꾸 깨는 것은 방광탓이 아니라 내 몸에 수분과 소금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을 참으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오히려 더 자주 깨게 됩니다. 셋째, 무조건 싱겁게 먹는 습관은 혈관 속의 수분을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넷째, 미세혈관의 조용한 염증이 신경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자율신경이 과민해지면 방광이 쪼그라듭니다. 여섯째, 레몬은 혈관을 청소하고 미네랄 균형을 맞춰주는 최고의 짝꿍입니다. 일곱째,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물 1컵, 소금 1꼬집, 레몬 1조각을 기억하십시오. 여덟째,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노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식탁에 앉아 서로에게 이 물 한 잔을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자식들 키우느라 먹고 사느라 내 몸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자식들도 행복하고 손주들도 기뻐합니다. 건강한 밤, 상쾌한 아침을 되찾는 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후기가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주변에 밤잠 못 주무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심코 하는 내 몸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 5가지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활기찬 내일을 저 김민지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